자, 저도 왔습니다. 국수옥 강사입니다. 이게 요새는 영상 찍기만 하면 아마 새벽을 달려가고 있군요. 주말인데 오늘 좀 밀린 공부들 많이 하시면서 질문 겁나게 많더라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2부입니다. 우리 1차 수험생들의 요구사항 2부는 제도에 어떤 이런 제도가 있다 하고 그 시험에 나왔을 때 함정 정도를 제가 짧게 찍어 드릴 테니까 그거 위주로 좀 보세요. 자세한 설명까지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가죠. 우리 시험에서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요. 요거 잘못 표시됐네요. 용도 지구,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요거요. 근데 용도 지구와 용도 구역은 잘 안 나오고 요 용도 지역이라고 자주 나와요. 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 묶어서 용도 지역제 또는 용도 지구제 이렇게 부르니까요. 그럼 보세요. 자, 취지는 이래요. 자, 모든 토지는요, 이건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모든 토지는요, 적성을 평가해요. 적성을 평가해서 이 토지의 용도를 지정합니다. 용도를. 그리고 이 용도를 지정해서 그 용도에 맞게 쓰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게 우리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례는 우리 부동산학에서 이렇게 나오죠. 어떤 지역을 주거 용도로 이렇게 주거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효과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 요 주거 지역이니까 요 주거 용도에 배치되는 이용이 들어오지 못해요. 이런 걸 우리가 공법에서는 용도 제한이라고 해요. 용도 제한. 이게 첫 번째 이 주거 지역이 딱 지정되면 용도 제한이 들어와요. 그 용도 제한이 이런 거죠. 주거 지역은 주거 용도로 쓸 거니까 요 안으로 뭐가 못 들어오도록 술집이나 모텔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용도 지역을 왜 지정합니까? 그러면 뭘 막기 위해서? 그렇죠. 부의 외부 효과를 억제하거나 또는 감소시킬 목적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합니다. 이건 잘 나오는 거죠. 부동산학에서. 그리고 주거지역이라는 용도가 딱 지정이 되면 이제 주거 용도에 맞게 건축물의 규모가 제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제한이 있어요. 용도 지역이 지정되면 이 주거 지역에 어울리지 않는 용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용도가 제한되고 주거 지역에 맞는 건축물의 규모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 2차생들이 맨날 암기하고 있는 거 어떤 주거지역의 건폐율이 얼마고 용적률이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이런 것들이 건축물 제한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충 취지는 파악했으니까 시험에 뭐가 나옵니까? 보자고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이게 중요해요. 용도.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게 건축물 제한이에요. 용도와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함으로써 용도와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한다 라고 돼 있는데 항상 요놈이 나와요. 요놈이 서로 중복되느냐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느냐. 자, 이 용도 지역은요, 가장 기본적인 토지의 적성을 뭔가 평가해서 토지의 용도를 지정하는 거니까 절대 중복되지 않습니다. 절대 중복되지 않아요. 절대. 자, 중복되는 것은 용도 지구와 용도 구역이 뭔가 중복되는 거고. 자, 용도 지구는 간단하게 보죠. 우리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용도 지역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 뭔가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도 구역은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의 제한을 또 강화하거나 또 완화하기 위해서 뭔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고, 아무튼 중요한 건 용도 지역은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결정을 한다. 요게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다는 거. 딱 요 정도 수준으로.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2차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도 있고 우리 저 개발법에도 있어요. 자, 아무튼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예, 도시 및 주거환경을 정비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도시의 기능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시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 공법에서는요, 이게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항상 정비 기반 시설로 암기를 해요. 정비 기반 시설로.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하냐, 열악하냐, 극히 열악하냐. 근데 포인트를 보자고요. 핵심은요, 이 도시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 중에 대표적인 게 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예. 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 재건축은 도로 등의 기반 시설의 양호예요. 이게 바로 여기 있죠. 도로 등의 이 정비 기반 시설이란 게 도로 등 이런 거예요. 도로나 공원 이런 거. 자, 도로 등의 기반 시설이 양호하다면 뭐만 하면 돼요. 건물만 다시 지으면 도시의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재개발 사업은 기반 시설이 열악해요. 즉 도로 등이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뭐부터 해줘야 돼요? 그렇죠. 도로부터 다시 깔아야 되니까 싹 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재개발인 거예요.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합니다. 그러면 기반 시설은 그냥 두고 건물만 다시 지읍시다. 재건축이 되는 거고, 기반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러면 아유 도로부터 다시 깔아야겠구나. 재개발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다고 돼 있는데 이게 포인트가 어디냐? 바로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이 부분. 지금 요 지역을 해보자고요. 요 지역은 어떤 지역인지 모르지만 기반 시설이 열악해요. 열악해. 그러니까 재개발을 해야 되죠. 재개발을 해야 돼. 그런데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재개발의 일종이에요. 근데 언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 합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대부분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냐? 자,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요. 그리고 이 조합을 통해서 스스로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하고 스스로 사업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은요, 어떤 상황이냐? 지금 기반 시설이 열악하니까 재개발을 해야 돼요. 재개발. 그러면 조합을 결성해서 조합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저소득 주민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저소득 주민이 밀집하는 지역이에요. 저소득 주민. 그러니까 여기는 조합이 결성돼서 재개발 사업을 할 수가 불가능해요, 얘가. 아니,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러니까 이런 재개발 사업을 해야 될 지역인데 이런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고 있다면 그죠? 조합을 결성해서 할 수 없으니까 정부가 주거 환경을 직접 개선시켜주는 사업을 한다 이런 말이야. 대부분 정부의 지원이 들어가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합니다. 그러면 건물만 다시 짓자. 재건축. 기반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러면 기반 시설부터 다시 지어야겠구나. 재개발. 그런데 기반 시설이 열악해서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 지역이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 거주하네. 그러면 자발적인 재개발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정부의 지원에 아래서 주거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사업을 시행해주는 거예요. 주거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사업을. 자, 그래서 요건이 극히 열악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극히 열악, 극히 열악. 그러니까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한다면 주거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사업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개발이 환수제도. 이게 부동산학에서는 대단히 중요한데 시험은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자, 지금 시험에 뭐가 두 번 나왔냐? 요 개발이익이에요. 개발이. 우리가 흔히 개발을 통해서 얻은 이익, 이게 개발이익이 아니에요. 개발이익이 어떤 개발이익이냐? 이거 보세요. 개발 사업의 시행이나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 대표적인 게 어떤 지역이 농지 지역이 택지 지역으로 이렇게 바뀌기도 하죠. 뭐 저도 기억이 안 나네. 도준 농자,
준도시적이죠. 아이고, 준도시적이 뭐 도시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토지 이용 계획이 변경이 되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토지 가액의 증가분.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개발 이익이라고 그러면 개발을 통해서 얻는 이익, 이게 아니라 개발을 통해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 이게 토지 가격의 폭등이에요. 폭등. 개발 이익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개발을 통한 이익, 이게 아니라 개발 사업의 시행이나 또는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으로 그저 폭등된 지가로 얻는 이득, 이게 개발 이익이에요. 이게 지가의 폭등으로 얻는 이득이에요. 그런데 시험에 반드시 어떤 문구가 있어야 됩니까? 요 문구가 있어야 돼요. 요 문구가 우리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냥 토지 가액의 증가분이면 아니에요. 반드시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을 넘어서 발생한 토지 가액의 증가분이겠죠. 정상 지가 상승분이라면 그냥 가만히 놔둬도 상승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뭔가 규제 대상은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제목을 보자고요. 제목이 개발이익 환수예요. 개발이익 환수. 그러니까 개발이익을 우리가 정의를 알았으니까 뭘 환수하겠다는 거야.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비정상적인 지가 폭등으로 얻는 이득을 사회가 정부가 좀 환수하겠다 이런 거예요. 환수하겠다. 그래서 개발이익이란 개발 사업의 시행이나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으로 만들어지는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사업 시행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이고 이러한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정부가 환수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두 사람한테 환수해야죠. 한 사람은 사업 시행자가 가져가는 지가 상승의 이득을 가져가야 되고 또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지가 상승분을 이렇게 환수해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에게 환수하는 제도가 예전에 있었어요. 그게 바로 토지초과 이득세예요. 그게 바로 토지초과 이득세. 그런데 이 토지초과 이득세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 토지초과 이득세가 이게 폐지가 됐어요. 폐지가. 그러니까 지금은 개발로 만들어지는 지가 상승으로 얻는 이 개발 이익을 누구에게만 환수하고 있습니까? 사업 시행자에게만 환수하고 있어요. 사업 시행자. 그리고 이 사업 시행자에게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게 개발 부담금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개발 부담금 2번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 개발 부담금 제도라는 게 우리나라에 존재합니까? 존재해. 존재해. 그러니까 왜 그런 시험 문제가 나왔냐 그러면 개발이익을 지금 환수하는 대상이 사업 시행자가 있고 토지 소유자가 있는데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는 지금은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없어. 그리고 뭐만 있다? 사업 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만 남아 있어요. 그게 개발 부담금이에요. 그러니까 개발 부담금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부과하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개발 부담금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자, 다시 정리. 개발이익은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토지가액의 상승분이고, 자, 이 토지가액의 상승분을 지금은 개발 부담금이라는 제도로 사업 시행자의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있더라. 요 정도. 자, 그다음에 토지 적성 평가. 우리가 개발을 하던 또 용도 지역을 지정하던 토지 적성 평가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보세요. 이건 제가 그냥 한번 이게 토지 적성 평가 관련된 지침에 있는 내용인데 그냥 시험하고는 상관없어요. 한번 읽어 보시라고 제가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 거 없죠? 우리 시험에서는 요거 잘 봐요. 요걸 딱 줘. 개발과 보전. 뭔지 모르지만 개발을 할 것이냐 보존을 할 것이냐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개발을 할 것이냐 보존을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된다면 반드시 토지의 적성을 평가하게 돼 있어요. 토지의 적성, 이게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이다. 그러면 토지의 적성.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는 토지의 적성은 예체능인가요? 문과인가요? 이과인가요?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토지의 적성은 항상 개발이 적성인가요? 그냥 가만히 놔두고 보존하는 게 적성인가요? 보존하는 게 적성인가요? 요게 포인트라는 거죠. 토지의 적성은 개발이냐 보존이냐. 딱 2번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우리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하계선을 어떻게 나오냐. 이게 분양가 규제잖아요. 분양가 규제와 세트 메뉴가 임대료 규제고.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는 직접 개입 방식입니다. 요거 나오고. 그리고 임대료 분양가 규제는 항상 단기의 초과 수요, 장기의 물량 감소. 요게 부동산 하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주택법에 보면 분양가 상한제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이 의외로 심심치 않게 자주 나와요. 이거 3번이나 나온 거예요. 그 중에 우리 조금 전에 했죠.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항이 바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보자고요. 자, 사업주체가요.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대부분 아파트예요. 아파트. 자,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인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된다. 법조문이 더럽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된다 하겠으니까 이거 우리 부동산에서도 잘 나오잖아요. 항상 임대료 분양가 규제는 시장 임대료 시장 분양가격 이하로 이게 분양가 상한제예요. 근데 어느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합니까? 그러면 이 공공택지예요. 이건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사업 주체가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아파트를 건설하려면 토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토지를 공공이 마련한 토지를 받아 갖고 왔어요. 그럼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요. 이게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기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습니다. 이게 딱 이 원칙만 알고 있으면 돼요. 원칙만. 그리고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딱 요거 하나, 공공택지에서 뭔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기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적용받지 않는다. 그리고 요거에 계속해서 나오죠. 이 지문이 5개나 되니까 5개 만들어야 되니까 요 지문이 자주 나와요. 자,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고 구체적인 명세, 방식, 감정평가기간 선정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논점은 없어요. 그냥 딱 2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최근 3년 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논점이에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느냐, 현재 우리나라에 없느냐, 이런 거야. 자, 일단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3개 세트면요. 개발권 양도제도 도입하지 않았고,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이게 조금 전에 요놈이었나요? 요놈이에요. 요 토지 소유자들에게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가 바로 요 토지 초과 이득세예요. 지금 폐지됐다 했죠. 그래서 이 3개는 무조건 시험이 잘 나와요. 개발권 양도제도,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는 지금은 없는 제도다. 그리고 올해 시험에서 공환세가 평가사 시험에서 출제가 됐어요. 이 공환세는 도시지역에서 토지를 딱 구입해요. 그런데 토지를 비워놔요. 그리고 토지를 한가로이 대충 이용해요. 그러면 땅 목적은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있던 제도인데 도시지역에서 토지를 사서 토지를 비워놓거나 한가롭게 이용한다면 뻔하잖아요. 투기 목적으로 이 인간이 토지를 구입했구나. 그래서 예전에는 공환세라는 세금을 물리기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은 폐지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토지의 용어 정리해 보면 공한지란 게 있죠. 공한지.
도시 지역의 유휴지를 공한지라고 예전에 불렀는데 왜 공한지라고 그럽니까? 도시 지역에서 놀리고 있는 유휴지가 공한세의 대상이 되면 공한세의 대상이 되는 토지다 공한지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나 지금은 없는 제도죠. 그럼 이런 제도들이 뭔지 보자고요. 개발권 양도 제도는 부동산 학 강의 노트에서 찾아보는 거고 택지 소유 상한. 택지 소유 상한제는 예전에 6대 대도시 우리 광역시 시절에 직할시 시절에 직할시 이 직할시 시절에 1가구가 200평 이상의 택지를 취득 시 허가를 얻도록 합니다. 이거 보세요. 뭔가 택지를 취득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세요. 그러면 허가를 해주려고 허가 받으러 할까요? 허가를 안 해주려고 허가 받으러 할까요? 허가를 대부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안 해준다는 거야. 이게 택지 소유 상한제는 200평 이상의 택지를 취득할 때 정부에 허가를 받으세요 했는데 허가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결국 택지를 소유할 수 없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택지를 초과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입니다. 자, 내 돈 가지고 택지를 소유하는데 제한을 받는다는 건 자본주의 자유국가에는 맞지 않는 제도예요. 그래서 얘는 사라진 제도예요, 지금은. 그래, 이거 보세요. 개인의 유휴토지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딱 봐도 개인이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데 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이런 제가 설명을 했을 거예요.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토지 농사 짓는 사람인데 그냥 피곤해서 그냥 누워서 자빠져서 그냥 자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인근에 개발이 들어와요. 이렇게 개발 사업이 들어와요. 그냥 나는 자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자고 있는데 이 토지가 원래는 1억이었거든요. 1억이었는데 옆에 개발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막 공시지가가 뛰고 시가가 뛰어서 얘가 5억이 된 거예요. 이 토지가. 그러니까 지금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개발로 인해서 얼마가 올랐습니까? 봤더니 4억이 올랐잖아요. 4억. 이게 개발 이익이에요. 요 개발 이익. 그리고 이 4억에 대해서 예전에 최대 50%까지 세금을 물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문제는 여기 있어요. 이 사람이 그냥 힘들어서 그냥 누워 있어요. 그냥 자고 있어. 그냥 자기 토지에서. 그런데 갑자기 개발이 일어나니까 토지 가격이 지금 4억이 떴죠? 그래서 4억에 50%가 세금이니까 갑자기 어느 날 문득 편지가 와. 우편이. 세무서로부터. 야, 너 토지 가격이 겁나 올랐더라. 너 다음 달까지 2억을 세금으로 내? 이렇게. 이게 토지 초과 이득세예요. 그러니까 토지의 초과 이득이라는 게 뭐냐? 토지의 초과 이득이라는 게 뭐냐?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이득 나오면 전부 다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지가 상승의 이득이에요. 지가 상승. 그러니까 토지의 초과 이득도 토지로부터 얻어가는 지가 상승의 이득이에요. 이 지가 상승에다가 이렇게 세금을 붙였다 이런 거예요. 예전에. 그런데 지금 제 사례를 들어보니까 왠지 합리적이에요, 불합리해요? 대단히 불합리하잖아요. 옆에 누워서 자고 아무런 일도 이 사람은 자고 있었으니까 옆에 개발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너 가격 올랐다고 2억을 세금으로 내 토지 초과 이득세야 이렇게 부과하는 게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폐지가 됐어요. 지금은 지가 요 토지 소유자들의 요 지가 상승을 어떤 세금으로 환수하고 있어요. 그렇죠. 양도소득세라는 걸로 환수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잠자고 있을 때 토지 가격이 올랐다고 세금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이 지가 상승의 이득은 언제 실현되느냐? 실제로 팔았을 때 실현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팔았을 때. 그러니까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통해서 요 개발 이득을 환수하고 있는 거야. 아무튼 토지 초과 이득세 지금은 없는 제도다. 그리고 공안세까지 설명을 했어요. 개발권 양도제도,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 이득세, 공안세는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다. 자, 그 다음에 요건 아시고 있어야 돼. 우리 중개사니까. 자, 그런데 법리름이 중요해요. 법리름이 세상에. 아니,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2차에서 중개사법에서 배우는데 도대체 무슨 법에 있습니까? 이거 말해주는 분이 드물어.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우리가 그냥 실무에서는 실거래가 신고에 관한 법률 이렇게 쓰죠. 자, 올해는 주의하셔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냐? 거래 당사자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 계약을. 그럼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공법은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게 시장군수구청장. 그런데 올해 요 놈이 개정됐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2월 달에 개정이 됐어요. 2월 달에 저희 부동산 거래 신고 원래는 60일이었는데 30일로 이게 개정이 됐어요. 30일로.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 개정이 됐으니까 시험이 한번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이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있다. 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분이라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도.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시험에는 예전에는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요새 최근 5년에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올해 정부의 대책 중에 우리 강남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겠다. 이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훑어보자고요. 어떤 제도인지.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다면 5년의 이내 기간을 정해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지역 그리고 그러한 우려가 있다면 몇 년 이내에 5년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허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나오면 맨날 1차만 하시는 분은 유동적 무효만 맨날 해요. 아직도 유동적 무효가 많이 나오는지 덕수쌤한테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그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에다가 지정합니까?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5년의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지정할 수 있어요. 이거예요. 그러면 포인트가 뭐냐? 토지 거래 이렇게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 구역에서는 토지 거래를 할 때 허가를 받아야겠죠. 즉 매매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허가를 해주겠다는 거야?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는 거야. 안 해주겠다는 거. 그렇죠. 웬만한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웬만하면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라. 그러면 거래 못하는 거예요. 그냥 대부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매제도. 원래 이 선매제도는요. 요 토지거래 허가 제도랑 엮여 있는 제도인데 자 보지 마셔. 그냥 관심 있는 분은 보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이게 토지은행제도 아이고 어디로 왔냐. 이게 토지은행제도에서도 자주 등장해요. 자주 등장하는 거야. 토지은행제도. 이게 무슨 뜻이냐. 선매는 법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조문을 그대로 낸 적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것까지 알기는 좀 뭐하고 선매제도는 토지를 미리 사는 제도예요. 토지를 미리 사는 제도. 그러니까 토지를 미리 사는 제도니까 이 미리 살 때는 항상 어떤 방법만 가능합니까? 협의 매수만 가능합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줘. 이거 하나만. 그러니까 강제적인 취득인 수용의 방식은 안 되는 거야. 불가능한 거야. 자, 선매라는 건 지금 필요한 토지가 아니에요. 나중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사놓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가 지금 필요한 토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토지가 아니니까 강제적인 취득인 수용의 방식을 적용해서 선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건 잘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선매가 나오면 항상 선매는 목이 좀 잠겨서요. 선매제도는 항상
나중에 쓸 토지를 미리 구입하는 거니까 지금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협의 매수로 사용하는 것이지 매수하는 것이지 수용의 방식인 강제적인 취득은 할 수 없더라. 협의 매수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죠. 자, 주택도시기금 요새 용어가 잘 나와요. 물어보지는 않지만. 그런데 보세요. 뻔해요. 나올 게. 주택도시기금은 예전에 국민주택기금이에요. 국민주택기금. 그럼 이 국민주택기금은 뭐였습니까? 그러면 요거야. 우리 저기 등기 같은 거 할 때 채권 구입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대부분 국민주택 채권이죠. 요 채권. 요 채권과 청약저축은 우리가 저금하는 거. 이 청약저축 등으로 자금을 조성해서 어디다가 씁니까? 국민주택, 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한 주택사업자 또는 국민주택이나 임대주택을 구입, 임차하고자 하는 개인의 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고자 만드는 기금이에요. 이거. 자,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이나 청약저축 등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어디다가 지원해 주겠다.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주택사업자, 국민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제도예요. 그러니까 주택도시기금이 나오면 예전에 국민주택기금을 말한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조금 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주택기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영하는 거고, 이거 보세요. 요 밑에 보면 이 국민주택기금을 어디 용도로 사용합니까가 57,000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다 암기해. 그러니까 뻔해. 부동산에서 시험이 나오면 이것만 보셔. 이것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인지만 보셔. 그리고 당연히 이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지원을 해주겠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지원을 해주겠죠. 딱 요거 하나만 보시라는 이게 센스라는 거죠.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 아니라 이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요새 부동산 조세 정책이 나오면 부동산에서 항상 여기 나오잖아요. 보다 비탄력적인 상대방이 보다 많이 부담합니다. 근데 요새 또 특이한 게 나오고 있다 이런 거죠. 특이한 게. 자, 우리 부동산 조세를 크게 취득하는 단계, 그 다음에 보유 단계, 처분 단계 이러면 이제 세금이 나눠져 있어요.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낼 것이고, 보유할 때는 보유세로 재산세를 내고,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지금 국세냐 지방세냐 보유 단계냐 처분이냐 요걸 물어보는 문제가 요새 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땡큐 해야 돼. 땡큐. 이게 딱 하나. 부동산은요,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 보유할 때 내는 재산세, 처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 근데 보유세 중에 일정 금액 이상 요 종합부동산세는 솔직히 조금 더 제가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시기에 그런 것까지 할 필요 없어요. 뭐 몇 억 이상이고 뭐 6억 이상이고 1세대 1주택이면 9억 이런 거 빼고, 재산세가 원칙이고 보유세는 일정 이상의 금액이 되면, 재산이 일정 이상 금액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라는 걸 추가적으로 부담을 하죠. 우리가 줄여서 종부세라고 하는 거죠. 종부세. 자, 그래서 지방세하고 국세로 나누면요, 대부분 돈이 적은 게 지방세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가가 전부 다 세금을 틀어 안고 있다가 국가가 걷어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이렇게 나눠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세금 중에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걷어서 직접 쓰도록 지금 양도를 했는데, 대부분 금액이 작은 걸 지방자치단체에 넘겼어요. 대표적인 게 취득세. 취득세하고 재산세 무서워서 투자하는 분은, 투자 못하는 분은 없죠. 대부분 양도소득세 이런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취득세, 재산세, 세 글자짜리죠. 지방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양도부동산세. 뭔가 길죠. 이건 국세입니다. 국세. 그래서 우리 시험에 최근에 나온 것 중에 보유세이면서 국세인 게 무엇입니까? 종부세겠죠. 자, 그리고 평가사 시험에서는 국세에 해당하는 것 중에 이것도 상속세, 증여세도 국세예요. 상속세, 증여세, 국세.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큰 게 세금 중에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이런 게 세금이 커요. 야, 왜 세금이 크니?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아무런 노력 없이 받는 거예요. 상속세, 그냥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사망으로 인해서. 증여세 누가 공짜로 준 거잖아요. 양도소득세는 대부분 부동산의 가격 상승에 대한 이득에다가 부과하니까 부동산의 가격 상승도 내가 노력해서 만든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대부분 금액이 크고 이것들은 다 국세에 해당합니다. 국세, 요것들 다 국세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1차 준비생들이 저에게 요구한 우리 2차 관련된 내용들 정리가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찍어준 것 정도 열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뵙겠습니다.